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각자의 정류장 중에서 마지막 정류장, 6번째 정류장에 정차할게요. 이번 정차역은 창경궁, 서울대학교 병원역입니다. 견고한 세상, 이희영. 떠오르는 기억은 두부조림 같은 반찬들 뿐인데 엄마는 요리를 잘했거든요. 그거 말고요? 글쎄, 또 뭐가 있을까? 엄마는 책 읽는 걸 좋아했다. 헌책방에서 책을 묶어 들고 오는 날은 온종일 엄마와 붙어 있는 날이었다. 엄마는 양파나 달걀,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적힌 메모지를 책갈피처럼 읽은 책 사이에 껴두곤 했는데 딱히 기억나는 책은 없지만 오래된 책 표면의 촉감과 냄새는 선명하게 남아있다. 나는 한글을 떼기도 전에 책 내음을 좋아하게 됐다. 누렇게 변한 책장 사이 햇볕이 스며든 냄새가 좋았다. 나는 엄마가 좋았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과 머리를 곱게 따아주던 손길, 그리고 엄마 냄새,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국민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 눈을 감았다. 암이었다. 췌장에서 뻗어나간 암은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고 빠른 속도로 엄마를 잠식했다. 암이란 걸 알게 된 지 불과 3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마지막 기억이요. 엄마는 천장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서 그런 건지 이상한 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후회돼요. 엄마를 무서워했다는 게.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울타리처럼 엄마의 헌책들을 쌓아두고 몇 날 며칠이고 잠을 잤다. 그 사이 어지러운 꿈을 많이 꾸었다. 어딘가에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키가 좀 자라 있었다. 그렇게 지내길 닷새 무렵인가 일어나 보니 쌓아둔 헌책들이 보이지 않았다. 놀란 나는 온 집안을 뒤져 헌책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나를 자리에 앉혀두고 아빠는 말했다. 다 갖다 버렸다고. 이제 그만 자고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왜인지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말대로 밥을 먹고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던 동화책을 묶어 내다 버렸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 같은 이야기는 동화일 뿐이니까. 엄마가 사라진 집안은 고요했다. 소리를 낸다는 게 어색해졌다. 나는 말수가 줄었고 웃지 않았다. 적어도 집에서는 행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빠와도 점점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다. 내게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비행을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었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러기도 쉽지 않았다. 나는 대신 공부를 택했다. 학교와 독서실을 전전하며 숫자와 단어 사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식 날, 나는 치맛바람이 거센 엄마들 사이에서 수재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 애랑 좀 친하게 지내라. 집에도 놀러 오고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물론 놀러 간 적은 없었다.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는 내가 거주하는 구의 끄트머리에 있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보다 더 엄격했으며 공부로 숨어들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여자 고교 농구부가 있었다. 여자가 농구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게다가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단까지 있다니 얼마나 열성이었는지 당시 유명했던 연세대 응원단장을 데려와 코치를 받기도 했다.
날이 유난히 덥던 여름이었던가. 구령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나는 우연히 학교 응원단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땀에 흠뻑 젖었는데도 호루라기 소리에 팔을 휘젓고 내달리는 모습이 희한해 보였다. 힘든 것 같은데 표정은 그렇지 않아 보였다. 괜한 호기심이 생겼다. 아빠는 그맘때쯤 재혼을 했다. 새엄마는 딱히 잘난 외모도 아니었고 성격이 모난 사람도 아니었다. 아빠가 운영하던 무역회사 경리였으니 언젠가 오가며 마주친 적도 있었겠지만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아빠는 내게 부탁했다. 잘 지내달라고. 나도 불어 새엄마와 못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다만 나는 사춘기를 견디고 있었고 그맘때 여자애들처럼 까칠하고 예민했다. 게다가 계절의 반도 지나지 않아 이복 동생이 태어났다. 내 이름을 따 선경이라 지었지만 동생같이 느껴지진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로 채워진 공간이 편할 리 없었다. 응원단 연습은 몸이 고되었지만 재밌었다. 땀을 흘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활자에서 찾지 못한 즐거움에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도 좋았기에 뭐든 도움이 되고 싶어 관객의 호응을 끌어낸다고 최불암 유머집을 찾아 읽기도 했다. 어느새 나는 응원단장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저 시간을 많이 쏟았을 뿐인데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지만 뭐 상관없었다. 어떻게 너는 못하는 게 없니? 언제나 주변에 사람들이 맴돌았다. 나를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는 사람들만 있으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 나는 대단한가 보다.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나는 응원단을 계속했다. 일부러 응원단이 하고 싶어 대학을 오기도 했지만 무리 생활이 익숙해지니 혼자 있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늘수록 술자리가 많아졌고 취할수록 연애는 쉬워졌다. 하지만 이게 사랑한다는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중학교 영어 선생이 됐다. 선생이란 직업에 동경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가정을 꾸리기 좋아 보였다. 선자리는 마다하게 무섭게 들어왔다. 교직 생활을 1년쯤 했을까?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주말마다 남자를 소개받았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 남편을 알게 됐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가 된 남편은 키가 크고 멀끔했다. 일 때문에 항상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잘 어울렸다. 그는 넥타이를 좋아했다.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있냐 물으니 넥타이를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생일 선물로 남색 넥타이를 선물했다. 그랬더니 한동안 그는 그 넥타이만 메고 다녔다.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넥타이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밤거리를 걸을 적에 그가 말했다. 그때 문득 그는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다. 그 모습이 참 예뻤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는 내게 너와 닮아가나 보다 라고 말하며 품에서 와인색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그는 우리 집 담벼락 밑에서 내게 청혼했다. 계절의 바늘을 건너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계속 일하고 싶다는 내 의견을 남편도 존중해 주었고 처음엔 김치찌개조차 끓이지 못했지만 살림은 하나씩 배워나가면 됐다. 그렇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록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명절마다 내려간 시댁에서는 우스갯소리라며 이런 얘기를 했다. 혹시 몸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요. 나도 웃어야 했다. 어쩌면 정말 내 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일 리 없다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던 날, 꿈에 엄마가 나타났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모습이었다. 두 뺨에는 혈색이 돌고 눈동자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아야, 이리 좀 와봐. 여기 사슴이 있어. 아파트 단지에 무슨 사슴? 엄마의 부름에 아파트 단지까지 쫓아나가니 정말 뿔 달린 사슴이 유유자적 시멘트 바닥을 거닐고 있었다. 어찌나 예쁘게 생겼던지 뿔은 잘 자란 나뭇가지처럼 솟아있었고 가죽에는 윤기가 흐르고 있어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사슴이 쏜살같이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태몽이었다.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5주차라고 했다. 신기했다. 내 안에 생명이 자라다니. 마치 내게로 뛰어든 사슴을 품은 것만 같았다. 시어머니는 태몽 얘기를 듣더니 뿔 달린 사슴은 아들이라며 좋아했다. 임신 초기에는 냉장고 문만 열어도 입덧을 해서 살이 쭉쭉 빠졌다. 하지만 뭐가 먹고 싶냐는 남편의 말에 나는 종종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만들어준 두부조림이 먹고 싶었다. 아이는 온전히 10달을 품고 낳았다. 아들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처럼 아들을 낳으니 시댁에서는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다. 아이는 눈이 크고 맑아 사람들은 나를 많이 닮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어쩐지 내 눈에는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았다. 아이의 이름은 남편이 지었다. 빼어날 수와 맑은 찬을 써서 지었다. 김수찬. 너무 평범한 것 같지 않아? 특이해서 좋은 것도 없잖아. 그 말도 그런 듯 했다. 그렇지만 평범한 이름과는 달리 아이는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빨랐다. 나는 아이 곁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주었는데 5살이 되자 한글을 떼더니 이제는 내 옆에서 동화책을 가져와 읽게 되었다. 돈 잘 버는 좋은 남편의 영특한 아들까지. 누구나 이러한 삶을 부러워했다. 그렇지만 나는 잠들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기록적인 더위가 한풀 꺾이고 찬바람이 들더니 단풍이 들었다. 괜히 걷고 싶은 마음에 자가용을 두고 지하철로 출근을 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실로 들어가니 갑자기 불을 내린 것처럼 시야가 깜깜해졌다. 누구 불 좀 켜줄래? 우두커니 서서 불을 켜달라는 선아의 부탁에 책상에 앉은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선생님, 지금 불 켜져 있어요. 그 말에 선아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뜨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계속 불이 꺼진 것처럼 앞이 컴컴했고 시력이 돌아오지 않아 결국 그녀는 곁에 있던 학생의 부축으로 보건실까지 힘겹게 걸어갔다. 보건선생은 좀 쉬는 게 좋겠다며 그녀를 침상에 눕혔다. 그래,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요즘 과로했나 보다. 그녀는 초조하게 잠을 청했다.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니 다행히 왼쪽 눈은 다시 보였지만 오른쪽 눈은 아직도 무언가에 덮여 있는 것처럼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반차를 내고 인근의 안과병원으로 향했다. 글쎄요, 이건 대학병원 가보셔야겠는데요. 대학병원으로 가라니 길을 나선 선아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한쪽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팽글팽글 도는 것만 같았다. 택시를 잡아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녀는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핸드폰 불빛이 반짝거렸다. 수찬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저녁에 카레 먹고 싶어. 그녀는 문자를 보더니 카레 하려면 이따 당근이랑 돼지고기 좀 사야겠네 라며 저도 모르게 병원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단순 염증이네요. 시력은 차차 돌아올 겁니다. 진료를 보던 의사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표정에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래,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과 몇 주와 석 달이 지나도록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나머지 왼쪽 눈마저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시력을 잃어갔다.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의 불안 증세를 느꼈다.
업무를 보지 못하니 휴직계를 냈다. 그녀의 일상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유명한 안과의가 있다는 대학병원을 찾았다. 레버 시신경 병증입니다. 죄송하지만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이었다. 의사는 이 병이 모계의 유전병이라며 그녀에게 가족력이 있는지 물었다. 엄마가 떠올랐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녀분이 있으시면 자녀분도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그답지 않게 실없는 얘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녀에게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앞을 볼 수 없다. 내 아들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녀의 입술이 덜덜 떨려왔다.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우선 학교를 그만두었다. 이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버렸다. 그리고 칩거를 시작했다. 집에서도 홀로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 하루는 온종일 잠만 자다가 하루는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부수길 반복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느껴졌다. 그녀에게 미래는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찬은 그런 엄마를 기다렸다. 다시 자신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길 바랐다. 어쩌면 자신이 안아주면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자신을 불러주지 않을까 싶어 수찬은 겁을 집어먹었음에도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갔다. 하지만 아이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컵을 던져버렸다. 수납장에 부딪혀 산산이 깨져버린 유리컵 파편이 튀어 수찬이의 다리에 박혔다. 그 바람에 놀란 아이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수찬의 울음에 자신을 찾는 부름에 손을 더듬거리며 기었다. 그러자 마침 남편 부탁에 집에 도착한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시어머니는 수찬이를 데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병원으로 향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선아는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 길로 수찬은 시댁에서 잠시 지내기로 얘기가 됐다. 수찬이가 없으니 그녀의 남편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집에 끼니라도 챙겨줄 도우미 아줌마를 보냈다. 더는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 그녀 홀로 남았다. 도우미 아줌마가 음식을 해줘도 그녀는 먹지 않았다. 차라리 이대로 굶어 죽었으면 싶었다. 씻지도 않았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려웠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거실에 누웠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단번에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었다. 동생 선경이었다. 선경은 생기를 잃고 삐쩍 마른 그녀를 마주하자 담담하게 그녀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갈아입은 지 오래됐을 옷을 벗기고 씻기기 시작했다. 반항할 힘도 없었는지 그녀는 가만히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동생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목욕을 마치고 선경은 그녀의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옷장에서 그녀의 옷을 찾아 입혔다. 그리고 선경이 가져온 반찬과 즉석밥이 차려진 식탁에 그녀를 앉혔다. 엄마가 언니 좋아하는 걸로 반찬 만들어줬어. 조금이라도 먹어. 하지만 그녀는 물끄러미 허공만 바라보았다. 아무런 대꾸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수저를 들지도 않았다. 나는 언니가 싫어. 침묵. 우리 엄마를 싫어하니까. 그 말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싫어한 적 없어. 계속 무시했잖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침묵. 엄마는 언니한테 미안하대. 정적.
나 낳고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엄마는 언니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미안하다고.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살갑지 못한 자신한테 여태 새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처음 알았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먹겠어. 선경은 젓가락을 들어 그녀의 밥그릇을 툭툭 두드렸다. 차가운 금속과 도자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게 밥이야.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수저를 들어 밥을 한 술 떠먹었다. 그리고 선경은 차례대로 두부조림과 불고기, 나물무침 등을 두드렸다. 국은 준비 못했어. 선경은 밥을 먹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계속 반찬 그릇을 두드렸다. 선경은 한동안 그녀의 집에 끼니 때를 맞춰 하루에 2번씩 들러 그녀를 챙겨주었다. 음식은 도우미 아줌마가 하니 자신은 식탁에 밥을 차려 먹이거나 눈물이 마른 얼굴을 씻겨 헝클어진 머리를 빗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녀는 종종 누워 있었지만 가끔 앉아 있기도 했다. 여전히 일상을 증오했지만 밥을 먹고 몸을 씻으니 힘이 생겼다. 그래서일까 호기심과 욕망도 생겨났다. 밖을 나가보면 어떨까? 아파트 단지 정도는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이제 혼자서도 다니니 아파트 단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다. 그녀는 느린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다. 더듬더듬 벽을 짚고 걸었다. 그래, 이쯤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여기서 나가면 저 앞에 화단이 있어. 그럼 오른쪽으로 천천히 걷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쯤에는 주차장이 있겠지 싶던 곳에서 난데없는 벽에 부딪힌 그녀가 방향을 상실했다. 해는 이미 지고 달이 뜬 저녁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 그녀가 사는 백이동 입구가 있었지만 그녀에겐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았다.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함부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겉옷을 챙겨 입고 나오지 않아 찬바람에 몸을 덜덜 떨었다. 더러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곁을 지나치기도 했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익숙하고 둔탁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여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몸을 오들오들 떨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이불을 가져와 그녀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랬어. 왜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얘기 좀 하려고. 남편은 그녀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의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지만 그녀가 알 리 없었다. 수찬이는 어떻게 지내? 전주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언제 서울로 데려올 건데? 남편은 그 질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과 선아 사이에는 차갑게 마른 공기가 맴돌았다. 그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우리 이혼하자. 미안해.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몇 번이고 예상했던 말이었다. 끊임없이 상상하고 포기했던 말을 직접 마주하니 피가 빠져나간 듯이 힘이 빠지고 심장은 부서질 듯이 뛰었다.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그도 차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이불을 꽁꽁 몸에 두른 채 소파 위에 누웠다.
참았던 눈물이 뭉텅뭉텅 쏟아졌다. 그녀의 마음도 상을 맺지 못하는지 앞날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가 찾는 물건은 더듬는 손길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싱크대 옆에 놓인 칼꽂이에서 두부나 양파를 썰었던 식칼을 하나 꺼냈다. 칼날을 손목 위에 갖다 대자 날카롭고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짜릿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더는 망설일 일도 없었다. 이제 내 세상엔 남편도 아들도 없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손목을 그었다. 뜨거운 피가 손목을 타고 흘러 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져 누웠다. 이제 깨어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다. 이제 세상에 미련은 없다. 분주한 발소리,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과 소독약 냄새. 그녀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그녀를 발견한 건 선경이었다. 다행히 상처는 저절로 지혈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선아는 쇼크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선경은 그녀를 병원으로 옮기고 곧바로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받은 이는 아들 수찬이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옆구리에 몸을 찰싹 붙이고 자신을 껴안고 있는 작은 온기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촉감과 냄새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수찬아, 엄마 일어났어? 수찬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입술이 떨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젖은 살결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수찬은 밝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데려다 줬어. 그랬구나. 우리 수찬이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내가 더 보고 싶었어. 나는 꿈에도 엄마가 나왔는데. 그 말에 그녀는 웃어버렸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들어온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근데 하나도 재밌는 게 없었어. 나 엄마랑 같이 지내면 안 돼? 수찬의 물음에 그녀는 쉬이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수찬이랑 지내고 싶은데 지금 엄마 눈이 안 보여서 많은 걸 할 수가 없어. 수찬이가 좋아하는 책도 읽어주지 못하고 요리도 못 해줄 거야. 미안해. 엄마, 나 이제 다 컸어. 나 이제 라면도 끓일 줄 알고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있어. 엄마가 많은 걸 할 수 없으면 내가 그만큼 많은 걸 엄마한테 해줄게. 나 엄마랑 있고 싶어. 수찬이 그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파고든 그 품속에서 그녀는 어깨를 떨고 우는 아이를 느꼈지만 그래, 우리 같이 살자는 말을 선뜻 꺼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살자.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집안 꼴이 엉망이 됐다며 꼬박 하루 동안 집안을 쓸고 닦았다. 수찬은 그런 남편을 도와 걸레질을 하더니 이따금 그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다. 얼핏 보면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았지만 남편과는 그렇지 못했다. 자꾸만 이혼하자는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수찬이가 있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며 교육을 받고 케인으로 길을 걷는 법도 익혔다. 그녀는 자신이 장애인이 된 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일을 꿈꾸지는 않았다. 날이 아주 따뜻해진 봄날, 선아는 나갈 채비를 했다.
오늘은 안과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다. 그러자 개교기념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은 수찬이도 가고 싶다며 엄마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평소처럼 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수찬이가 오늘은 버스를 타자고 했다. 게다가 이미 가는 길을 다 찾아봤다며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그녀는 그 모습이 퍽 귀여워 알겠다며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따라 나섰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 된 후로 버스를 탄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정류장까지 어찌어찌 찾아간다고 해도 어떤 버스가 오는지도 알 수 없었고 당연히 그녀 자신이 타야 하는 버스를 구별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엄마, 우리는 106번 버스를 타면 돼. 그럼 한 번에 가. 수찬이 칭찬해달라는 듯 웃었다. 그러자 그녀도 따라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다. 12개의 정류장을 지나 목적지인 창경궁 서울대병원 정류장에 내렸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정기검진이 끝났다. 그리고 최근 검사받은 수찬이의 유전자 결과도 들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일 기도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수찬아,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맛있는 거 뭐? 글쎄, 소고기 먹을까? 난 피자 먹고 싶어. 그래, 집에 가서 피자 먹자. 근데 엄마, 나 저기 가보면 안 돼? 창경궁. 창경궁? 그러고 보니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창경궁이 있었다. 그녀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수찬이가 가고 싶다는 곳을 마다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 가자. 그녀는 우선 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로 향했다. 그러자 매표원이 장애인과 동행 1인은 무료이며 어린이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입장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고궁은 그녀의 기분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수찬은 그런 엄마의 기분을 눈치챈 것인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풍경을 제잘제잘 떠들었다. 그러자 그 뒤를 거닐던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와 수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만만찮은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 지긋한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낯선 이의 목소리에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 제가 우리 궁궐 길라잡이 공부 중이거든요. 제가 창경궁 해설사 수습생입니다. 연습할 수 있게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낯선 이의 갑작스런 등장이었지만 목소리만 들으면 나쁜 사람 같지 않았다. 게다가 수찬이도 옆에서 해설을 듣고 싶다고 하니 외향으로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거니 싶어 그녀는 그러시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창경궁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노인의 말에 얼떨결에 그녀와 수찬이는 손뼉을 쳤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창경궁은 가장 중요한 곳인 명정전, 그리고 함인정, 통명전, 그리고 마지막 풍경이 아름다운 춘당지까지 천천히 이동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늙은이의 걸음이 느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자신의 걸음이 느리다며 천천히 걸었지만 실은 아들의 손과 케인을 의지해 걷는 그녀를 배려하고 있었다. 창경궁의 바닥과 계단은 포장되지 않아 거칠어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걷기 어려웠다. 노인의 해설은 궁궐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 불리는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에서 시작했다. 명정전 마당은 박석이라는 울퉁불퉁한 돌 때문에 선아가 걷기 힘들 것을 알고 그는 불어 흙길로 된 복도로 돌아가며 명정전에 대해 해설도 하고 수찬에게는 종종 퀴즈를 내주면서 재미를 끌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는 이동하는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떠들었다.
덕분에 1시간이 넘도록 해설이 이어졌지만 눈이 안 보이는 그녀에게도 지루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춘당지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예전 창경원 시절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춘당지라는 곳입니다. 지금 예쁜 연못인데 사실 이게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 자리에는 내능포라고 불리는 논이 11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임금님이 이 논에 오셔서 직접 많이는 아니고 살짝 농사를 지어보면서 농민의 수고도 알고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침경례라는 행사가 이루어지던 곳인데 장경원 유원지를 만들 때 이곳을 일본식 정원으로 바꾸겠다고 연못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컸어요. 창경궁으로 복원하면서 이곳을 원래대로 돌려보려다가 결국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유원지 시설을 정리하면서 섬도 안에다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연못이 좀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요 안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보트를 탔어요. 뱃놀이도 하고 겨울 되면 여기가 얼거든요. 스케이트도 타고 아이스하키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 그녀의 기억에도 어렸을 적 창경원에 놀러왔던 시간이 드문드문 떠올랐다. 그때는 그녀의 엄마도 병에 걸리지 않아 아빠와 셋이서 도시락을 싸서 놀러와 노인의 말처럼 춘당지에서 보트를 타기도 했다. 엄마, 여기서 배를 탔대. 신기하다. 전혀 상상이 안 돼. 엄마도 옛날에 여기 와봤어? 수찬의 물음에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옛날에는 여기에서 벚꽃놀이도 하고 동물 구경도 했어. 여기 동물이 있었어?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러자 노인이 허허 웃으며 얘기했다. 그 동물들은 1983년에 창경궁으로 복원하면서 지금의 서울대공원으로 다 이동시켰어요. 벚나무도 여의도에 옮겨 심고 지금 저기 소나무가 심어진 곳들이 지금 같은 봄에는 벚꽃으로 만개해서 사람들이 밤놀이하러 아주 많이 왔어요. 나도 그때 참 많이 왔었는데 제가 소시적에는 연극을 올리느라 대학로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인생이란 게 참 이렇게 해설을 배울 줄 그때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얘기에 그녀는 옛날 창경원 시절에 나들이 왔던 추억에 젖어들었다. 자신이 수찬이만한 나이였을 때였다. 정장에 베르모를 쓴 아빠와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의 손을 잡고 벚꽃이 피면 창경원으로 향했다. 당시엔 갈만한 유원지가 몇 없었기에 지방에서는 수학여행으로 오기도 하고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모아 다 같이 놀러 오기도 했다. 봄에는 벚꽃놀이를 하러 온 상춘객으로 인파가 몰렸는데 춘당지에는 뱃놀이와 수정궁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있었고 코끼리나 사자, 하마 같은 동물들이 있어 나는 인파를 헤쳐 아빠의 목마를 타고 구경을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선아는 코끼리를 가장 좋아했다. 코끼리는 선아가 좋아하는 동화책 덤보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 덤보. 엄마, 저기 덤보다, 덤보. 진짜 크다. 덤보? 코끼리 말하는 거야? 응, 아빠가 저번에 사온 동화책에 나오거든. 덤보는 귀가 너무 커서 다른 코끼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따돌려. 그래서 자기 큰 귀를 싫어하고 그래. 그래, 불쌍한 친구구나. 아니야, 불쌍하지 않아. 나중에는 큰 귀를 날개처럼 막 팔락거리면서 날아다닐 수 있게 돼서 코끼리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코끼리가 됐어. 그럼 덤보는 이제 큰 귀가 좋아졌대? 너무너무 좋대. 그 귀가 있어서 위로 끝없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엄마 코끼리랑 행복하게 잘 지낼 거야. 그 말에 선아의 엄마는 햇볕처럼 따스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우리 선아도 덤보처럼 컸으면 좋겠다. 덤보처럼? 덤보처럼 끝없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 얘기 어린 선아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귀가 작아서 날지 못하는데. 그럼 비행기 조종사가 될까? 뭐든지. 선아가 바라는 건 뭐든지 해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선아의 코끝이 붉게 시려왔다. 그 시절 반짝거렸던 자신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미래는 없을 거라고 단정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아직 자신의 기억 속 창경원처럼 견고한 세상이 남아있었다. 사설이 길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노인의 말에 그녀는 무언가 떠올랐는지 그에게 물었다. 저 혹시 시각장애인도 해설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역사나. 제가 영어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글쎄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힘들 텐데요. 불가능하지 않다면 도전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마음을 먹은 듯 보였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 늙은이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요. 수찬은 그런 선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 꼭 예전의 엄마 같아. 그래 보여? 응, 엄마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 엄마가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었거든. 그게 뭔데? 엄마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수찬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엄마도 수찬이도 포기하지 말자. 창경궁을 나온 그녀와 아들은 다시 106번 버스를 기다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